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계속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정비 계획, 추진지, 조합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하고 사업 계획 승인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또는 재개발을 이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진대라고 이제 설계에 대한 허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몇 평을 얼마 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관리처분 계획이 뭐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 그다음에 중요한 기준 방법, 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제도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많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 계획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네, 이렇게 외워두세요. 분양신청 만료일입니다. 분양신청일, 만료일. 여러분들에게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분양신청을 받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평형 신청을 하라. 그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알아가야 된다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넣었죠. 예, 좀 있으면 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권리산정 기준일,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 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법 제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고시? 법 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정비계획 지정고시일입니다. 이거 모르신 거다 써놓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구역지정일 또는 정비구역지정일, 예, 그 날입니다. 그런데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역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인데 그 전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 날인데 시도지사가 투기역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고요. 우리 요새 그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신통, 방통, 신통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고시하는 날인데, 옛날에는 그 후보지 선정일이었죠.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요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자치구에서 시로 상정하는 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치구에서 시로 상정하는 날이 다 틀려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구청에서 시로 상정한 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틀리죠. 예전에는 구에서 시로 다 올리면 시에서 심사했잖아요. 심사. 여기 신통 후보지 해줄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해서 떨어지는 데를 떨어뜨리고, 여기 이제 우리 후보지 해줍니다. 그래서 발표하죠. 발표하면서 관보에 고시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1차 후보지 또는 2차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며칠입니다 하고 같이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신통 1차, 2차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차부터는 수시공모로 바뀌었어요. 수시공모로 바뀌면서 또 이 후보지, 이 권리산정일이 자치구에서 서울시 상정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를 못해요. 지분 쪼개기가 뭔지는 공부를 할 건데
이 날짜가 일단은 신통으로 재개발하는 구역과 신통으로 하지 않는 구역이 날짜가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일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에요. 그거는 광고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신통 재개발로 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해야 고시하는 날인데 우리가 1차 신통 후보지와 2차 신통 후보지는 날짜가 오픈이 돼 있어요. 시에서 고시를 하면서 언론에 다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날짜가. 그런데 여기 때부터는 수시공모로 바뀌면서 자치구에서 서울시 상정한 거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치구만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구역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요거 중요한 거 배우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분 쪼개기 금지인데 무슨 지분을 쪼개면 안 되냐 이거죠? 이 5개가 지분 쪼개기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볼게요. 첫째,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이 되는 경우. 아까 그 권리산정일 기준일 전에 내 땅인데 내가 쪼갤 수 있죠? 네,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 이후에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쪼개겠다. 쪼개세요. 분양권을 안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이 나오죠. 입주권이. 그래서 내 걸 쪼갰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쪼갰는데 왜 어떻게? 그러니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쪼개세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산정의 기준 이후에 쪼개면 분양권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려면 미리 쪼개야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권리산정 기준이 틀리죠. 현장마다. 신통으로 하는 현장, 신통으로 안 하는 현장, 또 신통으로 해도 옛날에 1, 2차 공모한 현장과 수시 공모로 한 현장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땅을 토지인 경우에 여러 개 필지로 분할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주권이 늘어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 분양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2번은 좀 이따 할 거고요. 3번은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단독주택을 예를 들게요. 단독주택 땅이 있죠?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인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단독주택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같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통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분양권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후에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대지라는 거는 땅만 있는 땅이죠?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못 짓는다고? 예. 지어도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땅에 원래 분양권이 하나 나오는 거죠. 땅만 있어도. 근데 거기다 내가 다세대를 6개를 지었어요. 그러면 분양권이 6개가 나와야 되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으려면 권리산정일 전에 지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 아까 얘기한 단독주택을 부시고 다세대를 지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뭘 얘기하냐면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서 분양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전에는 괜찮은데
그게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은 뭐냐면 이거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상가를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게 통으로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분 등기를 쭉 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해서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가는 상가를 분양받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따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쪼개서 팔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니까 아파트 소유 분양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권리산정의 취지를 어긋나죠. 그래서 상가도 이걸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하고 5번. 이것도 이제 기존의 집합 구분 등기가 된 상가가 있었는데 그걸 또 쪼개서 숫자를 늘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구분 상가의 지분을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구분 상가가 아닌 걸 구분 상가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지분 쪼개기 행위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오늘 교육 예고편에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형평성이 중요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형평성. 왜냐하면 조합원님들이 1000명이 계신 분도 있고 500명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유자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실 조합원님들이. 그러면 형평성 있게 그 분담금을 내야죠. 누구는 분담금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이러면 안 되죠. 물론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누구한테 불리하게 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가 신축되는 아파트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배분하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일종의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 물론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인가가 나면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알아봤고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120일 내에 분양신청 통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 공고 때 누가 하냐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죠. 근데 조합만 있나요? 조합만 있나요? 사업시행자는? 조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이죠. 그럼 공공시행 방식으로 하면 누구예요? LH? 신탁 방식이면 그 신탁사. 네, 그렇게 여기 시행자가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당신 분양 신청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짜서 총회 결의를 받고 공람하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보통 법에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법이 이제 법마다 틀린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 통지 및 공고.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조합. 예, 사업 시행자가 토지금 소유자한테 하는 거죠. 근데 뭘 통지하냐고요? 뭘? 1번부터 여기 13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통지도 있고 공고도 있어요. 통지는 뭐예요? 알리는 거죠. 어떻게? 예? 말로? 글로? 등기우편입니다. 일반 우편 아니고요. 등기우편 증거가 남아있죠. 이 분양신청은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행정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처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 가리처분에 있어서 분양신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옛날에 IMF 때 조합이 돈이 없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입니다. 보낸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일반 우편으로 갔대는데 필요 없어요. 우체국가 등기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 어디다 공고해요? 예? 어디다가 공고해요? 예? 게시판?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예,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아니 뭔데 일간지에까지 공고하죠? 돈 들여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죠? 아니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등기우편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해요. 물론 보이지도 않아요. 깨알같이 요만하게. 그러나 어쨌든 공고를 해요. 일간신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1번부터 13번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빨간 거.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법에 있는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전자산 평가 금액입니다. 개인별. 이 별이잖아요, 별. 개인의 종전. 여기 뭐 길어요. 길은데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토지, 건물,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언제냐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감정평가 배우셨죠? 감정평가는 이제 기준일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 기준일이. 그 기준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냐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입니다. 인가 고시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돼서. 그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개인별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다 틀리겠죠? 다 틀리죠. 재개발 가면 뭐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상가주택도 있고 뭐 다 틀리죠. 네. 면적도 틀리고 유형도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 1000세대면 다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이게 뭐예요? 25평 갈 때 얼마 내야 되는지, 33평 갈 때 얼마 내야 되는지, 45평 갈 때 얼마 내야 되는지를 또 역시 그냥 개인별로 추산액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이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분양 신청할 거니까 제출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알아야죠. 우리 아파트를 몇 평형을 뭐 어떻게 짓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정비사업의 종류 알려줍니다. 장소도 알려주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그런 내역도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분양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려줘야죠. 그죠? 재건축인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해라. 뭐 여기 보내드린 분양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뭐뭐뭐뭐 서류 뭐뭐뭐 내라 이런 걸 안내를 해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서 양식,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게 이런 겁니다. 언제나 철거 뭐 이주를 언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0번을 통지하지 않아요. 10번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 권리신고 방법은 통지하지 않고 공고만 하는 겁니다. 공고. 이거는 그거예요. 왜 신문에 공고를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 외잖아요. 외 권리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뭐 압류, 가압류, 뭐 근저당 등등등. 아, 여기 재개발하니까 소유권 외 걸린 사람들 여기 재개발해요. 그냥 알으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문에. 그런 공고에서. 그죠? 그리고 2번, 12번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2번은 뭐예요? 분담금이죠? 개인별 분담금은 신문에 공고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12번 분양신청서는 어떻게 공고해요?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13가지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합니다. 선생님, 그 경우에 네. 그 평가 금액하고 네. 분담금 추정액이 사업시행 그 인가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사업시행 계획에는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죠. 사업비가 들어가지 분담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추정 분담? 아니요, 사업비. 그 사업 시행 계획에 정비 사업비는 들어가요. 분담금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방식일 경우에 조합에 해야 되는 거죠.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조합이 정해서 알려준 기간 내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30일이면 충분할 줄 알고 했는데 뭐 의외로 신청을 좀 많이 안 하셔가지고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합에서 결정을 해서 분양 신청을 연장하겠다 이제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2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연장을 할 때는 그 날짜를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쓰세요. 이어서.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맞죠? 오늘 여기가 이제 홍제동이니까 홍제동 재개발 구역이에요. 제가 조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이에요. 오늘까지 분양 신청이 돼요. 근데 분양 신청을 잘 안 하시네. 연말이라 바쁘셔가지고. 그러면 내일은 하루 쉬고, 내가 피곤하니까 한 달 동안 해서 피곤해요. 내가 내일은 쉬고 11월 21일부터 열흘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안 됩니다. 연장을 하려면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어서. 네, 이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분양신청 기준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분양신청기가 만료일이에요. 관리처분기의 기준일이. 분양신청이 오늘 끝나면 분양신청 안 하신 분은 그냥 내일 자동으로 현금청산자가 돼요.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으라는 거예요. 판례로 형성된 거예요. 판례로.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은 연장할 때 이어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되고, 요거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아요. 지금은 다 안다고요. 근데 옛날에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떠들고 다녀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요거 2, 3일 쉬었다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아니, 한 달 동안 피곤했다니까요, 저 학장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부터 하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연장시, 이어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 현금 청산자는 이런 분이에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분양 신청은 분양 신청 기간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처리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요. 뭘 안 돼? 가서 멱살 잡고 내놔 이러면 주냐고요. 안 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마감이에요. 괜찮아. 내일 해도 조합장하고 나랑 친해. 내일 하면 돼.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어. 그럼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면, 그죠? 연장이 안 됐다면, 또는 이제 연장한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옵니다. 자동. 별도로 통지, 공고, 고지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선생님 분양 신청 안 하셨네요. 현금 청산자 되셨어요?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현금 청산자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분하고 처리한 분, 그 다음에 투기가액지구의 입주권 제한자. 여기는 이제 투기가액지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투기가액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투기가액지구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뭐냐면, 분양 신청도 했고 조합에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분양권이 있는 줄 알고 이제 해서 서류를 구청에 넣었어요. 서대문구청에. 서대문구청에 넣었는데, 서대문구청에 이제 훌륭한 공무원이 이제 다 봐가지고 이 쪼개기 한 사람을 찾아낸 거야.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권리산정에 이후에 쪼개지 말라 그랬는데 쪼갰어. 그리고 안 쪼갠 척 하고 분양 신청하고 조합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이제 인가를 하면서 찾아낸 거죠. 이거 쪼갰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이 없다. 그래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돼서 현금 청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를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근데 조합원도 분양 계약을 해요. 계약서 씁니다. 나중에. 근데 분양 계약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현금 청산이 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정한 현금 청산자예요.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분양 신청을 했으나 조합에서 정하는 날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요거에 따라 현금 청산자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됩니다. 조합 정관에. 이건 실무입니다. 실무. 법에 없습니다. 실무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현금 청산한 자로 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라 분양 신청도 하고 동원 추첨도 다 했는데 동원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동원수가. 아이고 잘못 뽑았어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에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지금 분담금 낼 돈이 없어. 이런 대출을 알선해 주는데 그 이자도 낼 돈 없어.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합에 와서 분양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기다려요. 안 되죠. 빨리 현금 청산을 하고, 그죠? 일반 분양 해야지. 그 물량은. 그죠?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 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근데 이게 법이 없어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현금 청산자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반에 넣어놔야 된다고. 정반에. 아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나면 90일 내에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되죠? 협의 되죠? 네? 협의 돼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죠. 조합은 싸게 사야 되고 그분들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소송 가야죠. 60일 내에 재개발은 수용 재결,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지켜줘야 돼요. 90일, 60일, 150일 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 안 하면 연체이자 옵니다. 이렇게 지연이자 5%, 10%, 15% 커요. 나중에 그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에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의 이 금액을 엎어서 줘야 돼요. 지연된 날짜만큼.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 선임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배웠잖아요. 감정평가. 배웠죠? 감정평가, 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업자는 누가 선정해요? 재개발은? 구청장. 재건축은? 네? 하나하나죠. 하나는 조합에서 하고 하나는 구청장이 하죠. 그런데 이거 이제 매도 청구를 하거나 그 수용 재개를 가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또 해요.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에도 또 감정평가 업자 2개를 선정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요? 조합이에요? 법원에 가는데요? 판사가 해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이렇게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그것도 순번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를 가면, 매도 청구 소송을 가면 관할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은 어떻게 해요?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은 평가사가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조합에서 하나 하고 시청에서 하나 하고 하나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세요. 재개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데 거기는 또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수용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현금청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하나, 시행자가 하나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매도 청구할 때 또 해야 되고 수용할 때 또 하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시청도 다 끝났고 이제 분양시 안 한 사람은 매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꽉 찼는데 여기 이제 1000명이에요. 조합원 수가. 근데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분양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뭐가 되죠? 현금청산자잖아요. 그럼 우리 저거 그때 배우셨나? 그 비례율 공식?
배웠죠? 그럼 분모가 뭐예요? 분모 밑에가 뭐예요? 우리 토지등 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의 합이잖아요. 그죠? 분모. 그 분자의 이제 수입 마이너스 지출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가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근데 이제 100명이 현금청산자면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1000명 거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 900명까지 감정평가 바뀝니다. 그러면 분모가 줄면 비례율이 올라가죠. 좋은가요? 좋은 건가요? 비례율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늘죠. 왜냐면 그분들 100명을 사야 돼. 조합이. 그러면 비용이 늘죠. 그 금액, 또 변호사 선임비, 이자, 등등, 그죠? 그러면 또 지출만 늘어나요? 수입도 늘어, 수입.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분이 줄고 일반 분양분이 늘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분양가가 틀리죠?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비례율 공식에 3개가 다 바뀌어요. 분양신청 전과 분양신청 후에 수입에서 일반 분양 수입과 조합원 분양 수입이 합친 게 총 수입이잖아요. 수입은 늘어납니다. 현금청산자가 있으면. 근데 비용도 늘죠. 그리고 분모에서 평가 합은 줄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례율이 는다는 거야? 준다는 거야? 모르죠. 그건 해봐야지 계산을. 네? 네? 늘어요? 아니 그거는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의 갭이 어느 정도냐? 그거에 따라 틀려요. 수입이 드는 거는. 그 다음에 지출도 그 현금청산자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또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면 이 소송이 금방 끝나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 단합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변호사도 훌륭한 놈 막 좋은데 데려와요. 그러면 만만치 않아요. 저도 질질 끌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바뀌면 권리가가 바뀌고 권리가가 바뀌면 분담금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제가 아까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위를 알려줬잖아요. 이게 바뀐다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사업시행인가 때 바뀐다는 건 당연히 바뀌어요. 비용은.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이 텀이 별로 오래지지 않거든요. 몇 달 후인데도 바뀌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처음에 현금청산자를 어떻게 예상을 해서 산출한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이거 산정한 기준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하는 게 현금 청산자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할 때는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놨다가 분양 신청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쭉쭉. 그리고 우리 이 사업비를 할 때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야 돼요. 우리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맨날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 안 되고 있죠. 작년 1월 5일날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부가 유예하고 이런 거 좀 바뀌어서 좀 완화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재건축 부담금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관리처분할 때 이 재건축 부담금액을 비용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서 관리처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세입자 손실보상 해주는 거 아시죠? 재개발 이런 내용은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분들에 대한 현황
금액, 어떻게 청산할 건지 이런 내용도 쭉 들어가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기존에 뭐 재개발 지역에 뭐 그런 골목길 이런 거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새로 널찍널찍하게 생기잖아요. 공원도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없어지는 기반시설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기반시설이 있고 해서 이런 거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분양신청이 끝나면 아까 그런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요. 이런 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통지해 줘야 돼요. 조합원들에게 한 달 전에, 관리처분하기 한 달 전에. 근데 이 규정이 잘 몰라요. 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면 관리처분 총회를 그냥 한 달 전에 해버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 내용이 관리처분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내용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양신청이 끝나면 이걸 왜 통보를 해주냐면 분양신청 때 얼마 내라고 했는데 다시 개선해보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 걸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때 실무적으로 보면 알려주고 또 관리처분 총회 또 해야 돼. 또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숫자가 또 틀릴 수도 있어. 나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관리처분 총회가 왜 한 달 전에 열리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정관에 보면 2주 전에 공부하면 되죠? 특히 일주일 전에 발송하면 돼요. 근데 왜 유독 관리처분 총회만 한 달 전에 할까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죠? 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지를 하고 또 관리처분 책자가 또 가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총회 책자를 만들어서 한 달 전에 그냥 통지를 하는 거예요.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법에는 원칙적으로 과반돼 있습니다. 과반. 잘 보세요. 조합원 과반이에요. 참석자의 과반이 아니고요. 참석자의 과반이 아니에요. 조합원 과반이에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조합원의 과반이 참석했겠죠. 찬성한 사람이 과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우리 안건 할 때 조합원 과반이 오고 온 사람이 과반 이면 통과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25% 통과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에요. 조합원 과반. 아셨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쉽지 않죠? 출렁출렁하죠? 이게 찬성이 3분의 2예요. 아, 물론 이제 서명계를 포함해서.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 그 사업시행계까지는 돈 문제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죠? 그냥 대충 뭐, 저쪽에 저 동네 뭐 얼마 냈대던데, 뭐, 우리도 그 정도인가? 뭐, 조합장한테 물어봐도 그냥 대충 얘기하셔. 그런데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나오죠. 분양 신청하면서.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할 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때가 시공사 본계약할 때. 시공사를 우리 이제 법이 바뀌어서 조합설립 인가태 뽑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관리처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몇 년이 흐른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그 했던 공사비 그대로가 될까요?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를 다시 협상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업시행인가 후에요.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까 분양신청을 언제 했어요? 사업시행인가 후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분양신청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죠. 시공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사업시행인가 도면 낸 거 가지고 두들기고 있겠죠?
얼마를 또 칠까? 협상할 때 얼마로 제시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관리처분 하기 전에 공개한 협상. 그래서 이게 10% 이상이 늘어납니다. 10% 이상.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 생산자 물가, 우리 통계청에서 그 생산자 물가는 빼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실보상금 뭐냐면 아까 매도 청구나 그 현금 청산자들 그거 이제 소송해서 물어주는 거. 그 금액은 이론상 그래요. 그 금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금액은 뺍니다. 그거 말고 10%가 늘어. 근데 대부분 공사비가 늘잖아요. 10% 이상. 최근에 뭐 10% 더 늘죠. 근데 우리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몇 프로로 보세요? 요새 70%입니다. 70%.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70%가 공사비입니다. 전에는 한 65%였는데 요새 비중이 커졌어요. 공사비가 올라서 약 70%입니다. 70%가 조금만 올라도 전체 사업비가 10%가 넘습니다. 다른 것도 비용이 좀 소소하게 늘거든요. 다시 뭐 설계비, 뭐 도시계획,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다른 비용들도 조금씩 오르는데 결정적인 거는 전체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확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1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관리처분 총무의 의견은 3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과반수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사비가 안정화되고 평온할 때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합장님이나 임원분들은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과반수 아닙니다. 왜? 10%가 넘을 거기 때문에. 그죠? 3분의 2. 선생님, 그 경우에 네. 그 시공사 선정을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10분의 1 이상 증액되는 거를 관리처분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그 당시에 저거 3분의 2 동의를 받아도 되죠. 그러면 시공사가 없어요? 현재 시공사가 없는데 네. 시공사 선정 계약을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이제 관리처분 때까지 그럼 늦게 뽑으신 거네요. 늦게 뽑으면 오히려 괜찮죠.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까지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조합설립 때, 조합설립 인가 후에 뽑잖아요. 그러면 조합설립서부터 관리처분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를 우리가 그 사업시행 인가 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확히 맞추면 좋긴 한데 그거 못 맞춰요. 그래도 또 이런 게 있어요. 공사비를 옛날에 500이었어요. 500으로 들어가야지. 오를 거 대비해서 700으로 안 돼요. 700으로 넣잖아요. 그럼 시공사가 보고 있다가 700까지는 올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옛날 계약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바로 관리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120일 이내에 분양 시작하기로 돼 있죠. 120일, 넉 달이죠. 그 다음에 30일에서 60일이면 2달이죠. 한번 연장하니까 20일, 80일이죠. 그러면 넉 달하고 80일이면 6개월, 한 7개월 되죠?
그럼 관리처분 준비하는데 또 두세 달. 그죠? 그러면 10개월.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하고 막 1년 정도면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을 받아놨다가 변경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변경. 근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끝나나요? 지금 현행법은 정비계획 변경이에요. 정비계획 변경하는 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할 때 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건축심의 뭐 다시 다 받으면 또 1년 넘어요. 정상적으로 아주 빨리 해도 사업시행 인가 후서부터 관리처분까지는 1년입니다. 근데 변경 가면 2년 갑니다. 시공사 협상하다 1년 갑니다. 3년 갑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아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까지가 1년이면 엄청 열심히 잘하시고, 그죠? 2년은 보통이고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하려고 하니까 또 유행이 바뀌었네, 평면이 또 바꿔. 맨날 관리처분 이제 사업계획을 여러 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한 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일하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3분의 2 동의 66.7%, 거의 67%가 찬성해야 돼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67%잖아요? 재개발 조합 설립이 몇 프로예요? 75%잖아요. 75%에 67%. 거의 같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거의 90%가 동의를 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처분 때는 우리 조합장님들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같은 얘기를 천명한테 해야 되죠?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봐. 막 성질나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 무시한다 이래 또 감정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님, 이렇게 상능 임원들은 인내를 하셔야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죠? 또 얘기한 거 또 얘기해주고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 단계는 이런 거예요. 비대위가 없던 조합이 비대위가 생겨요. 그리고 비대위가 아주 약했는데 세져요. 조합이 제일 많이 깨지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요 사업시행인가해서 관리처분 갈 때 분양 신청을 함으로써 추정분담금이 오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공사 본계약이 이루어지죠. 공사비가 얼마 올려줬죠. 그래서 관리처분을 하니까 분담금이 원래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5평 갈 때 1억만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장이 3년 전에. 근데 갑자기 3억을 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XX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네가 그랬잖아. 난 기억이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잘못이 아니라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요 최근에 지금 어려운 게, 최근에 건설공사 지수가 3년 동안 26%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한 30% 올랐어요. 30%.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요새 조금 이제 완화가 더 오르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3년이 뭐 전쟁도 나고 무슨 코로나도 있었고 약간 등등등 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뭐 해가지고 한 30% 정도의 공사비가 인상 요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은 뭐 그건 모르겠고 내가 돈 내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 내느냐. 그쵸? 근데 이제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힘든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시행계 무효소송,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내가 이제 멀찌감이 파주 거 갖고 왔어요. 파주 분 안 계시죠?
또 이제 이옆 동네 잘못 사례를 들면 또 쫓아와요. 그래서 파주는 안 계시죠? 파주. 제가 사례를 아주 멀리 걸 갖고 왔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일부 조합은 절차상하자 1심 승소.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 이 사업시행계획 총회도 과반이에요. 관리처분 총회도 과반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1이에요. 똑같아요. 사업시행계획도 그렇고. 근데 사업비가 10% 늘었는데 안 늘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합이. 안 늘었다고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는 과반으로 통과시켜서 관리처분도 하고 2주 철거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이겠죠? 받았나? 하여간 그분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일부 조합원이. 그랬더니 이거는 사업비가 10% 넘었으면 과반 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동의인데 조합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조합이 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죠. 우리가 왜 재개발이 어렵죠? 재건축이 왜 어렵죠? 네? 다시 하니까 어렵잖아요. 초온이 좋아요? 재온이? 뭐든지 재수, 상수. 다시 하는 건 어려워요. 처음 하는 게 좋잖아요. 재수 해보신 분 알잖아요. 재수한다고 점수가 더 나오나? 하여간 그래요. 다시 하는 게 힘들어요. 원래 건축은 쉬운데 재건축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조합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조합이 법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한 거야? 그죠? 아니면 속인 거야? 조합원들을? 3분의 2인데 동의가 안 나오니까 어거지로 그냥 과반으로 해서 통과시킨 거야? 불신이 오죠. 그러면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기가 쉽겠어요? 아니죠. 집행부 불신해서 막 조합장 물러나라 그러고 그러면 또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또 1년, 2년 또 가요. 그 안에 공사비는 또 오르죠. 계속 오르죠. 이런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제 서류 30일 동안 공람하고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내주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검증 기간에 검증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가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 한 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비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관리처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선언적 규정인데 앞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빨간 것만 보세요.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해라. 그건 또 무슨 얘기죠? 모르죠. 하여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을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1인, 1세대는 하나를 준다고요.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주택 청약을 해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거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새로 신축하는 거 분양은 청약을 통해서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조합원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는데 하나만 준다 이거 하나. 원칙은. 근데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대 개념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 세대에 속하는 때는 세대를 합쳐서 하나의 분양권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하고 19세 미혼이 19세 미만 직계배속은 한 세대로 가요. 그죠? 그런데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부부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자녀가 미성년이면 같이 있죠, 보통.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이렇게 옆집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다른 세대인 것처럼 막 애도 뭐 저쪽 작은 집에 갖다 놓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같은 세대로 본다고요. 네? 그리고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금 소유자가 조합 설립 후에 세대를 분리해도 한 세대로 본다고요. 네? 한 세대였으면 조합 설립되고 분리를 해도 한 세대로 본다고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혼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이제 남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19세 미만이었는데 자녀가 19세 이상이 돼서 성인이 됐어. 그래서 분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동일인 세대 그거 방법 없냐 그러면 방법이 있죠. 여기 이유는 그거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그러니까 부부는 일신동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 있든 없든 동일세대예요. 그 다음에 미혼인 미성년자. 여기서 왜 미혼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인이에요. 아시죠?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가 결혼 못해요. 부모가 동의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혼인이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왜 미혼으로 넣어놨냐고. 법이 잘 표현.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19세 미만 미성년자 결혼했으면 성인이죠. 얘가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미성년자예요? 한번 성인이면 성인이지 뭐.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슈퍼 가서 아저씨 담배 하나 줘요. 미성년자가 민증 줘봐. 민증 까니까 만 18세. 너 미성년자. 저 결혼했어요. 물론 이혼도 했고요. 얘가 성인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인입니다. 재밌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한 세대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인 경우에 분리를 해도 동일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시거나 미성년이 이제 성년이 돼서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는 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으로부터 여러 개를 양수한 사람은 분양권이 1개. 이게 그 다물권자 규정이에요. 한 사람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조합설립인가가 났어요. 근데 내가 9개를 팔았어. 그럼 분양권이 나오냐 이거예요. 안 나온다고. 이 다물권자 규정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광주 고법과 대구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어느 군데는 된다, 어느 군데는 안 된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다물권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다물권자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어차피 조합원이 하나니까 그냥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하나만 갖고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호에도 불고 6호가 뭐냐면 이제 한 세대 한 명은 하나를 준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공유자인 경우도 하나예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가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서울시 조례 예외가 요겁니다.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인의 공유자에게 분양권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권리 산정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별도로 고시한 날 그 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가 90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90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재개발에서 90평방미터 땅만 가진 사람은 90평방미터가 넘으면 분양권이 나와요. 90이 안 되면 안 나와요. 근데 공유로 갖고 있는 게 90이 넘어. 자, 이거예요. 4, 9, 36이니까 360평방미터의 땅이 있는데 4명이 공유로 갖고 있어요. 90씩. 360 맞죠? 근데 언제부터 공유로 갖고 있었냐? 권리산정일 전부터. 옛날부터 이유는 몰라요. 상속을 받았는지 하여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산정일이 이제 생기고 난 90이야. 분양권을 줘야지. 정비구 지정 90일 전부터 갖고 있었어. 공유로. 나 여기 재개발할지 몰랐어. 난 투기꾼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우리 형제가 90 이렇게 90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분양권을 하나 준다고? 이거는 안 맞다. 그렇죠? 투기 목적이 아니다. 권리산정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면적도 90 이상이에요. 줘야죠?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줍니다. 또는 그 공유로 갖고 있는 게 그 최소 분양용 최소 금액보다 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5평 가격보다 커. 그 90평방미터 또는 그 금액의 평가 금액이. 근데 그거를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건 조금 부당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권리산정이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예요. 재개발, 여기 재개발하는 구역이에요 하고 정하기 전부터 여기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이분들한테는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에게 다 분양권을 준다. 이런 땅이 서울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네? 또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 공유자 앞에 그 중간에 그 수인의 그 하나의 이제 분양 대상자로 할 때 여러 사람이 공유자일 때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조합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경우에도 그 여러 사람이 각자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아니요. 각자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분양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질문 하나만 네, 하세요. 네, 다물권자 관련인데요. 네. 소규모 재건축에서 네, 한 분이 2개의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한 채는 증여, 한 채는 상속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전에 조합원 1명을 쳤었는데, 근데 그렇게 증여와 상속 조합 설립 이후에 넘겨졌을 때 조합원 산정하고 그다음 분양권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다물권자죠. 다물권자. 한 채가 예. 하나는 하나가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거죠? 상속인한테.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물권자일 때 옛날에 팔았잖아요. 다 남이야. 전체가 하나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조합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없을 뿐더러 그냥 사기꾼으로 고소하는 거죠. 판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아까 선생님 물어보신 거는 이제 상속 증여니까 가족간이지만 어쨌든 공유로 보니까 그거는 뭐 대표자를 누구 하나는 선정해야죠. 뭐. 그렇게 하고 남은 건 이제 청산이 되는. 근데 이제 물건이 크니까 1+1로 될 수는 있겠죠? 완전 1+1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상속인과 그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한 채씩을 각각 안 돼요. 안 되고 한 사람한테 지분으로. 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별로. 자,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는 원래 대답을 안 해줘야 되는데 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예요? 과밀억제 권역. 네? 과밀억제 권역은 저기 파주 사람 안 사는데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다 과밀억제 권역. 그러니까 상관없죠. 이런 데서 재건축하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준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런 거 국가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만큼 줍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가격의 범위,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용 60이다. 이 얘기는 우리 한 세대를 주는데 평가 금액이 커요. 평가 금액이. 그래서 평가 금액이 너무 크면 두 개 줄 수 있다는 거고, 주거 면적이 큰 경우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옛날 하숙집 치르는데 주거 면적이 엄청 커요. 근데 그것도 하나 주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면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33평 원래 조합원 분양 하나 받고 25평을 하나 받죠? 전용 면적이니까 33평 전용 면적은 25.7평이고 25평은 18평이에요. 합치면 몇 개예요? 25하고 18이니까 33.48점이죠? 그러니까 그 면적이 내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 전용 면적이 44면 돼요. 이해하셨죠? 면적이 안 되면 25 가면 돼요. 25평 두 개 가면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18, 18이니까 30,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36,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이제 36평이 넘으면 되죠.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25평을 두 개 가져가는 경우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압니다.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원래 조합원 거, 요거는 플러스 1로 더 받은 거. 그래서 더 받은 거는 이전고시하고 3년 내에 못 팔아요. 팔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도전법을 열심히 찾아보고 다음에 강의 때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규정이 없는데 벌칙 규정이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있습니다. 도전법에 있는 게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 누가 해요? 알선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습니다. 토지 면적하고 관계없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건물 면적입니다. 하나는 전체 평가 금액이고, 넘어가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거 이거죠. 재개발 분양 받으려면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겁니다. 서울시 올해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종전의 건축물, 중주택이에요. 주택. 상가 안 돼요. 주택. 건축물 중주택. 주택을 소유한 자. 맞죠? 근데 가로가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89년 1월 24일. 외우세요. 89년 1월 24일. 89년 1월 24일.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존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89년 1월 24일. 890124. 이렇게 외우세요. 890124. 저거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무허가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 다 내쫓아가지고 하고 이제 올림픽 잘 끝난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분양권 준 거예요. 근데 한시법으로 줬습니다. 한시법으로. 그 날짜가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만 줍니다. 89년 무허가인데 두 가지예요. 첫째,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무허가도 장사하죠? 네. 안 됩니다. 주거로 써야 돼, 주거용, 특정 무허가야 돼. 특정 무허가라는 게 뭐냐면,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어야 돼요. 그 이후에 지은 거는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분양권이 없습니다.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주거용 무허가, 특정 무허가. 그 다음에 종전 토지 면적이 90 이상. 아까 얘기했죠? 90. 땅만 가지고 계신 분 90. 그러면 주택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나는 주택 못 가냐? 가죠. 분양용 최소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그러니까 상가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택도 아니고 땅도 아니잖아요. 땅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가 금액이 25평 딱 하면 돼요. 요 얘기예요. 저기 분양형 최소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예? 질문 하나만 네. 해주세요. 저기 그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이 아파트 위에가 무허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럼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거 사실 그냥 전에 지은 건데. 아니, 아파트는 불법으로 하신 거고 이거는 이거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이거 그거 틀린 거예요? 네? 그것도 무허가인데요? 아니, 그건 무허가 아니고 불법. 아니 그거는 우리 재개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 그 구역 안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그 구역 내에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이 네. 원래는 4층 아파트였는데 네. 5층을 올리면서 무허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허가가 안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불법이에요. 그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서울시는 인정 안 할걸요? 서울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연도는 지금 이거 연도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불법으로 증거 인정 안 하고요. 요거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80법으로 인정해줘서 보세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졌던 사람들 것만이 그러니까 이전에 해주는 준 거. 사람, 네? 그 전에 줬어. 아파트가 이전에 저거보다 더 오래됐어요. 아니, 더 오래돼도 아파트에 살만하신 분들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미사용, 이거는 네. 자기 땅도 없고 남의 땅에다가 그냥 아니 지금 위에다 그냥 긴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하시고 수업 진행할게요. 아니 이제 저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중에 옛날에 이렇게 공동주택 지은 것 중에 그 미사용 승인 건축물도 있어요. 미사용 승인. 이따가 끝나고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건 뭐 그때 아니 좀 저 알아야 되거든요. 경기도나 다른 주로에서는 미사용 건축물도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처럼. 근데 서울시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요거고요. 4번, 5번은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무허가를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형 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법에서 옛날에 89년 1월 27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말한다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합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조합 정관에서 정해요. 그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인데 정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준다고 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빙을 하냐? 무허가인데 등기가 없는데 옛날에 항공 측량을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항공 촬영에서 나타나는 무허가 건축물 국토정보공사라고 있죠? LX 여기서 이제 측량한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내는 거, 뭐 기타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뭐 전기세, 수도세, 뭐래도 갖다 내면 됩니다. 내가 여기 무허가 소유자라는 걸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상가는 이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단지 내 상가가 꽤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파트. 근데 요새는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없죠.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바뀌셔서 다 인터넷 쇼핑하고 뭐 주말에 또 어디 가면 그냥 마트에서 왕창 사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뭐 조금만 슈퍼나 세탁소, 미장원 뭐 그런 정도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단지 내 상가.
이런 겁니다. 종전의 건축물 용도가 분양하는 용도와 동일하고 유사해야 되며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죠? 그리고 권리가액이 뭐 큰 자,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1순위로 상가를 준다. 이런 거였고, 사업자 등록 안 내면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6순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단지 내 상가, 재개발에서 단지 내 상가 서로 가려고만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서로 가라고 해도 서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보세요. 6순위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거죠.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게 되어 있고요.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열어놨어요. 예외로. 이럴 경우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하려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75% 받아야죠?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근데 동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 그죠? 상가를 한 동으로 보죠. 상가를 한 동으로 보죠. 상가가 동의를 안 하면 조합 설립이 안 돼요. 자, 여기 조합원이 1000명이 있습니다. 상가가 100명이에요. 상가 51명이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조합 설립 못 합니다. 맞죠? 네. 아파트 조합은 95명, 900명, 상가 조합은 100명. 근데 상가 조합원의 51명이 제가 이제 상가 대표예요. 밤에 모입니다. 7시 반에. 어디로? 양재호프에 모입니다. 홍제호프에 모여가지고. 저기 우리 상가 사람들은 상가를 준다 그러는데 요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파트를 준다고 하기 전까지는 동의서를 안 쓰면 됩니다. 51명을 규합해가지고 밤마다 규합을 합니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잔지 내 상가가 장사가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재건축을 한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상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51명이 나머지 이제 900명을 굴복을 시키죠. 그죠? 그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옛날에는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쉬쉬하고 갔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숨길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합니다. 아파트 드릴게요. 동의서 주세요. 끝.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거 복잡해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예요. 상가 가격과 아파트 가격, 조그만 거 가격 있죠? 가격보다 내가 크면 돼. 근데 상가가 그렇게 가격이 커요? 안 커요.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비율. 근데 그걸 정관을 정하는데, 정관을 정하지 않으면 1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마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음마 아파트 아시죠? 음마 상가가 있어요. 거기가 추진위원회를 10년 동안 했다 조합이 됐죠? 합의한 게 그 비율을 정한 거예요. 비율을 0.1로 하는 거예요. 0.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축 아파트 가격에다가 0.1을 곱해요. 그 가격이 10분의 1로 쭉 떨어지죠? 그거를 내 상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크면 아파트를 준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내 상가가 작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0.01로 하면 되지 뭐. 네? 아니 뭐 0.1로 하나 0.01로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아파트 주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그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가는 누가 만들어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소유자가 다수니까 그 얘기 뭐예요? 아파트 소유자의 양보에 의해서 정가를 만들어서 해주고 정가 이렇게 했어. 야, 보세요. 이렇게 0.01 아파트 갈 수 있어요. 동의서 해줄 거죠? 그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게 뭐냐면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안 해놨다가 변경을 하는 정말 변경을 할 때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번에 대법원 판례가 요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돼. 미리 개정은 안 돼. 개정 미리 정해야 돼. 그래서 그거예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관을 정하는 비율을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으면 1로 보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정관. 그래서 0.1로 하든지 0.01로 하든지. 그래서 기억나세요? 아까 처음에 지분 쪼개기 할 때 집합 건물 쪼개는 거 못하게 오래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상가를 쪼개든지 말든지 상가 가지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니야. 상가를 쪼개서 아파트를 가지고 한다고. 이해하셨죠? 상가를 막 쪼개가지고 아파트를 간다고. 그 상가가 저 강남에 어디 현장에 상가가 10개였거든요. 50개가 됐어. 쪼개요, 상가. 50개가 됐는데 다 투쟁 아파트, 숫자가 또 많아졌잖아. 쪼갰으니까. 옛날에 10명이어서 숫자도 적었는데 5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갖고 들어온 사람 40명이. 아파트를 그냥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다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이제 그럼 아파트 조합원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쪽에서 팔고 간 사람이죠? 쪽에서 팔고 간 사람은 돈 벌고 갔고 사서 들어온 사람 상가하고 일반 조합원들하고 조합원들끼리 피튀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120개 쪼갰습니다. 120개. 상가. 존경스럽습니다. 120개 쪼개가지고 상가를 큰 걸 하나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를 3평, 4평으로 쫙 쪼개가지고 팔아먹고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없던 거예요. 이게 상가 지분 쪼개기 아까 5개 중에 2번, 5번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만들어서 그건 상가도 못 쪼개게 만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상가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쪼개요.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가도 똑같아요. 쪼개지를 못해요. 지금은. 네? 왜 이걸 이제 알려주면 진짜 알았어야 되는데 쪼갰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또 10% 이상 늘거나 분담금 총액이 20% 늘거나 조합원 오블레이를 요청하거나 시장 문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넘어갈게요. 자, 관리처분이 나면 이제 조합원하고 현금청산자가 구별이 되고 추정분담금이 결정되고 조합원이 이주하고 철거 착공 가능하죠. 네.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넘어갈게요. 중대한 변경. 그래서 검증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LH가 있는데 LH는 안 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감정원이 이제 하고 있다가 서울시가 이제 SH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요새 SH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자격에 대한 거, 그 다음 사업비 이런 게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분담금이 제대로 산정을 해서 관리처분을 하는지, 관리처분 저희가 검증을 해보면 엉뚱한 경우 많아요.
솔직히 사업비는 고무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놓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3분의 2니까 통과가 어렵잖아요. 분양 수입을 막 늘려놓고 수입은 지출은 적게 해놓고 우리 비례 120%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가니까 아니야, 그죠? 안양에 가면 융창지구라고 있어요. 쳐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에. 거기가 입주했어요. 올해 8월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여기 이 재개발을 다 이렇게 도둑놈들이냐? 이게 무슨 얘기인데, 원래 분담금이 아니라 거기는 사업성이 좋아서 환급금 1억 2천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하면 이제 1억 2천을 받아야 돼, 내가. 1억 2천 받으면 이걸 뭐 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시험원 총회를 또 한대요. 변경총회를. 그랬더니만 환급금을 얻고 3천만 원 내. 총회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OS가 있잖아. 서명제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 2천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내니까 1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죠? 한 사람당 1억 5천이야. 한 사람당. 조합원 1000명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거 누가 먹었어? 그래서 관리처분은 통과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비대위가 결성돼서 10분의 1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다 날렸어요. 다 잘랐어. 그래서 조합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조합장을 선출했어요. 또. 근데 입주가 내일 모레야. 준공이 안 나, 준공이. 다 잘랐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 나쁜 놈들 우린 잘해야지.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서류가 아무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수인계 받은 게 아니죠. 조합장이 바뀌고 임원이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하고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다 해임시켜버렸잖아요. 뭐 해임시키고 내가 조합장이 하고 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장이 어디 있나? 도장이 어디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근데 매일 조합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업자들이. 돈 주세요. 공사인데 돈 주셔야 되는데 돈 주세요. 돈 달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무실에 꽉 차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안양에 용창제구라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입주 3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관리처분 변경총회 통과돼서 그 자리에서 비대위 결성해서 10분의 1 발의로 해임 발의하고 한 달 후에 조합장 잘랐어. 임원들 다 해임시켰어. 그러고 보니까 조합을 운영하려면 새로운 조합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 후에 조합장을 뽑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달 남은 거야, 입주가. 그래서 시공사는 여기다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시공사 뭐냐, 이게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공사비 안 준 거 중단을 도장 찍어주셔야 되는데요. 돈 받으려고 다들 무슨 업자들 와서 또 기반시설 같은 거는 또 조합에서 직발주하는 거 많아요. 업자들 다 돈 달라고 그래. 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내 돈 못 받을까. 전부 그냥 빚쟁이들만 와 있고. 그죠? 결국은 이 입주를 20일인가 늦었습니다. 중국이 늦게 나서. 그래서 또 일반 분양자한테 지체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하다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들만 정리해놨습니다. 이것만. 자,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부부가 2주택을 그냥 신청하면 안 되죠. 예. 근데 했어요. 어떻게? 주민등록 옆에 싹 옮겨놓고 남인 것처럼. 남 아니에요. 님이에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녀가 아까 이제 미성년자 문제지만 성인인 경우도요. 같이 살면 1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얘가 효자라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랬더니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언제 해야 돼요? 분양신청기간 끝나기 전에 해야지. 아까 가르쳐본 기준일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라 그랬잖아요. 분가를 먼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들 거 하나, 뭐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분가를 늦게 했어요. 분양신청 만료일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세요. 우리 조례에는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보류지. 보류지가 뭐냐면, 자, 우리 조합원 플레이브 다 일반 분양하죠. 근데 조합원들 아까 그 자격에 관한 문제가 소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그 입주권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입주권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합이 지면 그분한테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요. 조합원 자격으로서. 근데 일반 분양 다 팔아버리면 재판 이견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띄워놓는 걸 보류지라고 합니다. 근데 보류지는 1%입니다. 1%. 공급세대세 1%. 1%는 할 수 있고요. 1%가 넘으면 시장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2% 하거나 뭐 이내니까 이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공람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을 한 달 동안. 그런데 현금 청산자도 공람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신청 안 하면 그 다음날로 현금 청산자가 됐어. 현금 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관리처분 총회에 못 와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안에 아까 기억나세요? 현금 청산자의 명세와 금액 보상 방안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금 청산자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계획을 보게 해줘야 돼요. 물론 총회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현금 청산자는. 그래서 근데 공람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이거 실수를 많이 안 하시는데 옛날에 이거 실수 많이 하셨어요. 현금 청산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현금 청산자가 된 순간부터는 조합원 총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 안에 그 현금 청산자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공람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총회를 하고 하면 이건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건축물 대장 띄워보세요. 선생님들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가서 건축물 대장 피세요. 우리 집 대장에 화장실 청소 창고 대피소가 있는지. 공동주택은 보통 그 표지부하고 이렇게 전유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1층에 보면 뭐 60평방미터, 근데 이렇게 전유 부분에 가면 뭐 55 이렇게 틀려요. 공유면적을 빼고 아예 그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 전유 공유라는 게 건축물 대장에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그 단독주택에 가면 땅이 똑같아요. 이 집하고 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땅이 60평이야. 60평에 2층 집이에요. 두 분이 사이가 좋았어. 두 분이. 근데 이제 그 저한테 밤에 공부하러 왔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라. 띄워봤더니 이 선생님 댁에는 화장실,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빼니까 아까 얘기한 1+1을 못 받아. 면적이 안 돼. 아까 얘기했죠? 44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33하고 25 이렇게 하나 받으려면. 근데 원래 돼요. 되는데 요 창고, 변소, 대피소 면적을 빼니까
안 돼. 근데 이 집은 돼. 그게 없어.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조교님, 저기 아파트는 화장실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죠. 아파트는 따질 게 없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화장실이 공용 면적으로 밖에 있죠, 밖에. 그 건축법에 있어요. 화장실이 거실 안에 있으면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그 면적이 나와 있는. 단독은 따져보세요. 틀려. 이게 있어요. 이게 참고 됐고 이게 공용 면적으로 표시되어서 여기 분명히 주거 전용 면적에서 조유주택 준다 그랬어요. 주거여야 되고 전용이어야 돼. 전용. 공용은 안 된다고요. 이거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일 뛰어보세요. 있으면 어떻게 돼, 있으면. 변수를 부셔버리세요. 이게 주택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상가였거나 무슨 어린이 유치원인 경우가 있어요. 대장을 안 바꿨어요. 이거 그냥 못 받아요. 왜? 주거잖아, 주거. 주거의 용도는. 이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저기 가서 키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빨리 주거를 바꿔놔야지. 이거. 우리 공사 계약을 하면 시공사를 뽑았어요. 오늘 11월 19일. 우리 홍제 재개발구역 총회예요. 지금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A회사 공사비 600만원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 우리 저 무슨 브랜드 뽑았어 600만원. 야 싸다 싸. 저는 뒤에서 그래.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러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착공 기준일을 봐야 돼. 착공 기준일. 600만 원인데 착공을 언제 하는 조건이에요. 이해하세요? 24년 11월 19일 날 시공사를 뽑았는데 공사비가 600만 원이에요. 앞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뽑았어. 근데 이 뒤에 보면 조그만 글씨 이렇게 써 있어요. 25년 11월 19일 착공 기준. 그러니까 25년 11월 19일 날 착공하면 600만 원이고 25년 11월 19일이 넘어가면 건설공사 지수를 곱해서 공사비를 올려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관리처분할 때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정상으로 가도. 조합 설립하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4년? 그러면 1년만 빼고 3년 동안의 에스컬레이션은 이미 적용된 거죠? 제가 아까 최근 3년에 건설공사 지수가 몇 프로 올랐다 그랬죠? 30% 올랐다 그랬죠? 그러면 600만 원이 780만 원이지. 이해하세요? 네.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와 우리 A 회사 600만 원이 뽑았어. 그럼 나는 뒤에서 780만 원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직 이해 못하세요? 600만 원인데 착공을 언제 하는 조건이 걸려있다고. 조건부예요. 조건부. 근데 600만 원을 앞에 크게 써놓고 그 조건은 뒤에 또 구석배기가 있다니까 저기 뒤에 요만한 글씨로 써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돋보기로.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공사를 뽑을 사람들은 그걸 잘 유념하시고요. 또 뽑았죠? 아직도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빨리 가서 계약서 보세요. 언제인지. 이미 지금도 공사비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관리처분할 때 지금 공사비 600이에요.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 매달 며칠 몇년 매달 기준으로 600일인데 지금 2년 지났는데요? 2년 지났습니까? 계약서
아니 본인이 맺은 계약서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지났으니까 건설보상비 지수가 그러니까 20%니까 600이 아니라 저기 20% 올랐으니까 얼마입니까? 올려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야 된다 그랬고요.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장들 지금 이거 맨날 폐지한다 그랬지만 법이라는 거는 폐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과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가리사업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에 재건축 부담금을 일단 넣어놔야 돼요. 일단. 게다가 나중에 이제 폐지가 되면 그건 사업비에서 빼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 땅만 가지고 있을 때 90평방미터라고 했죠. 서울시 조례는 90입니다. 부산 60, 대구 90, 광주 60. 틀려요. 틀립니다. 지자체마다. 그럼 경기도는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성남시 조례, 부천시 조례, 안산시 조례, 뭐 구리시 조례. 경기도는 다시 지자체 조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60이에요. 대부분 60인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부천시가 있어요. 부천시는 면적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부천시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늘로 온 거거든요. 강의를 할 때 부천시는 토지를 갖고만 있으면 돼요. 한 평이라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코딱지만큼 갖고 있어야 되냐, 코딱지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은 내야죠. 아니 그냥 입주권이 나온다는 얘기지. 분담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양권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땅만 가지고 있을 때 90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부산 같은 경우는 땅만 가지고 있을 때 60평방미터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60이나 90이에요. 조례를 찾아보면. 그때 부천시는 없어요. 면적 규정이. 그러니까 한 평만 있어도 돼요. 한 평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기 때문에 제가 팁으로 소유자가 보시고요. 네. 그 지정구역 안에 분할해서 같은 소유자가 여기 땅 조금 저기 땅 조금 해서 90이 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총면적입니다. 총면적. 네. 그 무허가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8901 이상. 네, 8901 이상. 그냥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고 가도 오늘 먼저 뽑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89년 1월 24일.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 보상 줘야 됩니다. 세입자 주거의 정비 여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건 재건축하고 좀 틀린 점이죠. 마지막으로 요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을 줄 때, 1+1. 원래 하나는 조합원 분양이죠. 근데 추가로 하나 더 준다 했죠. 60평방미터. 요거는 조합원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예요? 네? 자, 조합원 분양가 손 들어보세요.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조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1+1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조합원 분양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 또는 일반 분양가 90%. 근데 이제 저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예를 들어 80% 수준이죠. 그건 정확히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로 안 하고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받으면 일반 분양가로 받거나 아니면
조합원 분양권 또 어쨌든 더 받는 거를 하면 되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거를 1+1을 받는 사람은 2개를 받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는 거고 싸게, 나머지 1주택만 가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나빠지니까 내가 분담금을 더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다수설은 조합원 분양권을. 그런데 여기에 영등포 구청에서 1심 판결이 하나 남겨 있어요. 그거를 일반 분양으로 했는데 조합이 이겼어요.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급심 판례입니다. 하급심 판례. 1심 판결이라 저는 좀 그 판례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인허가를 하면 다 조합원 분양권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못하시면 관시적으로 인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